내 나이 69, 그해 가을. 43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쩜 저렇게 무덤덤할까? 사이가 안 좋았나 봐. 그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내가 그날 검은 상복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날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 말고 다른 감정. 그건 안도감이었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이 내 것이 된 것 같은 느낌. 이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그 사람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술 취해 들어오는 발소리에 가슴이 철렁할 일도 없고 시댁 식구들 눈치 볼 일도 없다는 그 가벼움.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안하게 사세요. 아버님 없으니까 어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마흔에 시집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주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 며느리의 미소가 얼마나 따뜻해 보였는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게 어떤 미소였는지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나는 46평짜리 우리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 강남에 있는 아파트, 시골 땅,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까지 다 내 것이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며느리는 살갑고, 손주들도 예쁘고, 이제 나는 자유로운 새가 된 줄 알았습니다. 이른을 앞두고 얻은 자유, 얼마나 달콤한 단어인지, 그땐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밤 이후로 제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라고 믿었던 그 단어가 어떻게 지옥의 다른 이름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중에도 늦은 나이에 혼자가 되신 분, 자식들만 믿고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제가 깨달은 한 가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정확히 49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49제를 마치고 절에서 내려오는 길에 아들이 운전대를 잡고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지요. 차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백미러로 나를 한번 보더니 헛기침을 하더군요.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한마디에 나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그 큰 집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살면 어떨까요? 나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43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내 인생을 생각하면 며느리가 나를 모시겠다는 그 말은 기적 같았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겠니?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차 안에서 며느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어머니께 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저희 결혼하고 15년 동안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정말 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야겠다 결심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메마른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차창 밖을 보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은 운전을 하면서도 가끔씩 백미러로 나를 보더군요. 그 눈빛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말로요. 그때 그 눈빛이 진짜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또 한 번 무너지게 됩니다. 그날부터 나는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6평 아파트를 팔자고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 거니까 그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사면 어떻겠냐고. 나는 망설였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내가 평생을 일군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 우리가 더 넓은 집 사서 같이 살면 손주들도 할머니랑 더 자주 볼 수 있고요.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는 과정도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해줬습니다. 부동산을 데려오는 일, 가격을 흥정하는 일,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나는 그저 도장만 찍으면 됐지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그 말이 어찌나 든든했는지요. 평생 살림만 하면서 살아온 내가 부동산 거래 같은 걸 알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런 일은 다 남편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며느리한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지요. 아파트가 팔린 돈은 12억이 넘었습니다. 그중 7억을 새 집 사는데 보태기로 했지요. 며느리가 알아봐둔 집은 분당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한 층은 아들 부부가, 한 층은 내가 쓰는 구조. 며느리는 어머니 방을 제일 햇볕 잘 드는 곳으로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또 마음이 녹았지요. 남은 5억은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며느리가 또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며느리 이름으로 잠깐 맡겨두세요. 어머니 명의로 두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나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던 내가 세금이니 명의니 하는 걸 알 리가 없었지요. 아들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아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나는 도장을 또 찍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으로 5억이 넘어갔지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정말 한 식구네요. 그 갈비찜이 어찌나 달콤하던지 나는 또 속았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만드는 갈비찜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15년 동안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며느리는 늘 그 갈비찜을 해왔지요. 그런데 그날의 갈비찜은 유난히 더 정성스러웠습니다. 무도 동그랗게 잘 깎아져 있고 양념도 적당히 배어 있고 고기도 부드럽게 잘 익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 점을 더 집었지요.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이 한 식구로서 함께한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사 들어간 첫 일주일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고 따라다녔고 며느리는 아침마다 내 방문을 두드려 어머니 식사하세요 하고 불렀습니다. 아들도 퇴근하면 내 방에 들러서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하고 물었지요. 나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자랑까지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살가운지 몰라. 내가 복이 많지.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정말로요. 이사 들어간 첫 주말에는 며느리가 큰 가족 모임까지 열어줬습니다. 사돈댁 식구들, 며느리의 친구 부부,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몇 명까지 초대해서요. 거실에 큰 상을 차리고 며느리가 직접 한정식을 만들었지요. 오늘은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환영 잔치예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이세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잘 모실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사돈댁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시더군요. 사부인 며느리 잘 두셨네요. 정아가 시어머니 효도하는 게 어디 흔한 일인가요? 나는 그날 내가 받은 박수 소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연극의 마지막 장면인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 행복이 정확히 보름을 못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평소처럼 부엌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등을 돌리고 있다가 인기척에 돌아봤지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 어머니, 좀 늦으셨네요. 아침은 이미 다 치웠는데요. 차가운 목소리.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에는 7시에 깨워주던 며느리가 그날은 깨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치워버린 겁니다. 그랬구나. 미안해. 정아야. 내가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과하는 게 이상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땐 내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대답도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나는 그날 아침을 굶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볼 용기도 없었어요. 내 집인데, 내 부엌인데,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며느리는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살금살금 부엌으로 내려갔지요. 도둑처럼요. 내 집 부엌인데 도둑처럼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식이 가득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그날 점심 김치찌개, 저녁 갈치구이. 그런데 거기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나는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릇을 씻으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부엌에 나타났지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한마디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선이 어찌나 매서웠던지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라면 국물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43년 동안 다른 사람들 밥상을 차렸던 내가 내 집 부엌에서 라면을 훔쳐 먹는 사람이 되어 있다니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옛날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시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그릇에 손도 대면 안 된다고요. 시어머니 밥, 시어머니 반찬, 시어머니 김치까지 다 따로 보관하셨지요. 40년 전의 그 일이 지금 내 차례가 되어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때의 시어머니 자리에 며느리가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인생이 참 이상한 거예요. 시대가 변했는데 사람 마음의 차가움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로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내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식사 시간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거실에 나가면 며느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아들은 야근이 많아졌다며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도 자기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손주들마저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 부르는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분위기를 읽는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한 번은 손녀딸이 내 방으로 들어와서 그러더군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 말랬어.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작은 입에서요. 나는 손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녀가 머뭇거리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서웠던 거지요. 그래, 손녀야. 알겠다. 그러면 할머니 방에 안 들어와도 돼. 할머니가 거실로 나갈게.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손녀의 작은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1시간 동안 천장을 보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결심하고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아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요즘 분위기가? 며느리는 내 말을 자르더군요. 어머니, 제가 직장 다니면서 살림하느라 힘들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말투가 어찌나 차갑던지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와주려고 했지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손주들 간식도 챙겨주려고.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어머니, 제 방 청소는 제가 알아서 해요.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니, 손주들 간식은 제가 다 정해놨어요. 마음대로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빨래는 분리해서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섞어 놓으셔서 한 번 더 빨았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돈을 보탠 그 집에서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들한테 말해볼까 했지만 아들은 항상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엄마, 정아가 힘들어해요. 좀 참아주세요. 그 말 한마디면 나는 또 입을 다물었지요. 처음으로 그 집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모임을 가졌지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내 방까지 들렸습니다. 나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미리 그러더군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 오는데 어머니는 방에 좀 계셔주세요. 친구들이 어머니 보면 신경 쓰여요. 내 집 거실에서 며느리 친구들이 모임을 하는 동안 나는 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그쪽 사람들이 가버려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지요. 그 5시간이 어찌나 길던지요. 친구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내가 방에서 나왔을 때 며느리는 거실에서 케이크 부스러기를 치우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거기 없는 사람처럼요. 2달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손녀딸의 다섯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손녀 선물을 준비했지요. 백화점에 가서 예쁜 원피스를 사고 케이크 가게에 미리 주문도 해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저녁에 돌아와서 보니 손녀가 새 원피스를 입고 있더군요. 며느리가 사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이미 다른 걸로 준비해 놨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거기에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시어머니가 손녀 생일에 안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나는 그날 밤 내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43년을 살면서 내가 그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적어도 누군가가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비록 술을 마시고 큰 소리를 쳤어도 적어도 내 존재는 알아줬는데 지금 나는 내 아들 집에서 손녀의 생일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산 원피스와 케이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원피스는 백화점에서 산 거라 환불도 어려웠고 케이크는 이미 받아둔 거라 먹어야 했지요. 나는 그 케이크를 내 방으로 가져와서 혼자 한 조각을 잘랐습니다. 손녀 이름이 쓰여 있는 그 케이크를요. 한 입을 떴는데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 났습니다. 내 평생 그렇게 쓴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그 케이크 한 조각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지요. 며느리가 들을까봐 변기물을 자꾸 내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를 감추려고요. 그리고 새벽 2시쯤 내가 침대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을 봤습니다. 손녀가 5살이 되기 전날 내가 손녀한테 보낸 영상 메시지가 있었지요. 할머니 손녀, 내일 5살 생일이지? 할머니가 예쁜 선물 준비했어. 내일 봐. 할머니가 사랑해.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 영상 속의 내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분당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라서요. 그때만 해도 나는 내가 평생을 함께할 가족과 같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다가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누웠습니다. 손녀가 내 사랑을 모를 거라는 생각. 그게 다른 어떤 일보다도 더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손녀가 자기 엄마한테 어떤 말을 들으면서 자랄지 그게 더 무섭더군요. 할머니가 정신이 이상하시단다. 할머니가 우리한테 못된 짓을 하셨단다. 그런 말을 듣고 자라면 손녀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주고도 결국 외톨이가 된 그런 경험.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잠시만 더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겁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며느리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지요. 며느리의 목소리. 엄마,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 돈은 이미 내 이름으로 다 옮겨놨어. 오빠? 오빠는 몰라.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만 좀 참으면 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을 짚고 서 있었지요. 며느리가 말하는 엄마는 내가 아니라 자기 친정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내 아들이었지요. 내 아들도 모르는 며느리만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명의도 곧 내 단독으로 바꿀 거야. 어머니가 노망 들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노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정신을 잃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처분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그런데 아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며느리한테 푹 빠져 있는 그 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면 어떡하지? 그날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에 내 인생을 적기 시작했지요.
22살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구박, 남편이 술 취해 들어와서 던졌던 물건들, 사남매 중 셋을 잃고 마흔에 겨우 얻은 늦둥이, 그 아들 키우려고 새벽 시장에서 김밥 싸서 팔던 시절, 아들 대학 보내려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던 시간들, 그게 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그 종이를 다 채우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종이를 다시 찢어버렸지요. 누가 볼까 봐서요. 며느리한테 약점이라도 잡힐까 봐서요. 내 인생이 적힌 그 종이를 변기물에 흘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정확히는 자기들이 먹다 남긴 아침을 먹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지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 모임 있으세요? 저녁 늦게 들어올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나간 후 나는 천천히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까운 은행에 갔습니다. 내 명의로 된 통장이 하나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직원은 검색을 하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활성 계좌가 없습니다. 모든 통장이 정지되어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 명의로 된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비상금까지 모조리 사라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 명의로 옮겨져 있었던 거지요. 은행 직원이 나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묻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았지만 차마 묻지를 않더군요. 나도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요. 일은 가까운 노인이 자기 통장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는 게요. 그래서 나는 그저 고맙습니다 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직원이 등 뒤에서 어르신 천천히 가세요 하고 외쳤지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인사 한마디에 굶주려 있었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자리에, 어머니라는 자리에 다 빼앗기고 나서 나는 결국 길거리에서 만난 은행 직원의 한마디에 마음이 풀려가는 노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은행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남편이 평생 일해서 번 돈, 그게 다 어디로 갔는가? 내 손에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길거리 벤치에 앉아서 나는 오랫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발 앞에 와서 모이를 쪼아도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요. 받았더니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순자 어머님 되시나요? 전화를 건 사람은 옛 친구의 딸이었습니다. 내가 젊을 적 같은 동네에서 살던 영자 언니의 딸. 영자 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딸이 이제 변호사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나는 벤치에서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른 가까운 노인이 누가 볼까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지요. 미경이가 어떻게 내 이야기를 알게 됐는지 나중에 들으니까 이렇더군요.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했던 그 통화, 며느리가 살갑다고 분당으로 이사 간다고 자랑했던 그 통화를 친구가 자기 딸한테 얘기했답니다. 그 친구의 딸이 미경이랑 같은 로펌에 다녔고 우연한 자리에서 미경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지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님 얘기 자주 하셨어요. 순자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라고요. 미경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영자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영자 언니. 내가 시집 와서 가장 힘들었을 때 부엌 뒤편에서 나를 안아주던 그 언니. 40년 만에 영자 언니가 자기 딸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 변호사 아이의 이름은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이는 나를 자기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주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줬지요. 나는 처음에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며느리 험담을 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자책감, 자식 잘못 키운 어미라는 죄책감. 그런데 미경이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 한마디에 나는 둑이 무너지듯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결혼하고 43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서름, 남편의 폭언, 자식 키우면서
한 번도 내 것이라 부른 적 없는 인생.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잠깐 느꼈던 안도감. 그게 죄책감이 되어 다시 돌아온 이야기. 며느리한테 모든 걸 넘긴 이야기. 그리고 어제 들은 그 통화 내용까지. 미경이는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한숨을 쉬면서요. 미경이는 2시간 동안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차를 3번 새로 내려줬지요. 따뜻한 보리차를요. 내가 시집와서 가장 좋아하던 그 보리차. 사돈댁에서는 매번 비싼 녹차만 내줬는데 영자 언니네 집에서는 늘 보리차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우리 엄마가 어머님 오시면 늘 내주던 차잖아요. 미경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또 울었습니다. 영자 언니가 살아 있었더라면, 영자 언니가 아직 우리 동네에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지는 않았을 텐데요. 외로움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미 명의가 다 넘어간 상태라 되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어머님이 강하게 마음만 먹으시면요. 나는 미경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그제야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니, 미경아? 미경이는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첫째, 며느리에게 송금했던 돈은 증여가 아니라 명예 신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황과 약속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 셋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노망 들기를 기다린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어머니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할 의도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막했습니다. 증거가 어딨단 말인가. 며느리는 항상 영리하게 행동했는데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이 보낸 문자나 카톡 또는 통화 녹음 같은 거 없으세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봤습니다. 며느리와 주고받은 카톡이 몇 개 있었지요. 그중에는 며느리가 어머니, 돈은 제가 관리하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해요. 어머니 노후도 제가 책임질게요. 라고 보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미경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예요. 미경이는 내 핸드폰을 받아서 카톡 메시지 전부를 자기 컴퓨터로 백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알려줬지요. 어머님, 앞으로 며느리분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한국에서는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는 녹음해도 합법이에요. 나는 미경이에게서 녹음 방법을 배웠습니다. 핸드폰에 어디를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는지, 어떻게 저장되는지, 평생 핸드폰으로 전화 받는 것만 알았던 내가 그날 처음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봤지요. 어머님, 잘 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연습하시면 돼요. 미경이가 그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이른이 다 된 시어머니가 새로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처럼 핸드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내 인생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그 순간에는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곧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나올 거예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리고 내 아들이 정말 몰랐는지 그 진실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차갑게 인사하더군요.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지요. 며느리에게서 더 많은 증거를 얻어야 한다. 그러려면 나는 더 약해 보여야 한다. 그날부터 나는 일부러 어수룩하게 행동했습니다. 가스불을 끄는 걸 잊어버린 척, 약 먹는 시간을 놓친 척, 며느리한테 같은 질문을 2번, 3번 묻는 척, 연기를 하는 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일부러 정신이 흐릿한 척을 해야 하니까요. 내가 평생 똑똑한 사람으로 살아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스불 끄는 걸 잊거나 약 먹는 시간을 놓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척을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어머니, 또 가스 안 끄셨죠? 큰일 나요. 며느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연기에 속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며느리는 내가 진짜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지요. 며느리가 내 연기에 속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찍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요. 며느리는 나를 치매로 몰아서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신이 멀쩡해도 법적으로는 며느리가 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미 미경이한테 정신감정을 받아두었다는 걸. 그게 며칠 후 일어날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걸. 정신감정을 받으러 간 날도 기억납니다. 미경이가 같이 갔지요. 큰 병원의 정신과였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정신과에 가본 거예요. 평생 그런 곳은 미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더군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그림을 보고 설명하라고도 했고 숫자를 거꾸로 세라고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검사를 받았지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어르신, 인지 기능에 아무 이상이 없으세요. 오히려 또래보다 더 또렷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한참을 웃었지요. 이른이 다 된 노인이 며느리한테 치매라고 몰리고 있는데 의사는 내가 또래보다 더 또렷하다고 한 거예요. 인생이 참 우스웠습니다. 한 주가 지났을 때 며느리가 또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가까이서 들었지요. 엄마, 시어머니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곧 후견인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분당집도 우리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시골 땅도 다 정리할 수 있어. 오빠? 오빠는 사실 오빠도 좀 그래. 자기 엄만데 너무 무관심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나는 그 말에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무관심한 게 사실이라면 그건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으니까요. 그 통화 내용은 미경이가 알려준 대로 핸드폰 녹음 기능으로 다 녹음했습니다. 화장실 변기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요. 핸드폰을 어떻게 숨겼는지 며느리는 몰랐겠지요.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니까 며느리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한지, 그 목소리 안에서 며느리가 내 모든 자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어떤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지까지 다 나왔습니다. 친정 동생한테 분당집 절반을 주기로 했다는 것까지요. 내 집을, 내가 평생 일군 그 집을 며느리는 이미 자기 친정 식구들끼리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호야,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아들은 귀찮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또 뭐예요? 정아랑 또 뭐 있으셨어요? 그 한마디로 알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항상 며느리 편에 서기로 결심한 상태였다는 걸.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가 예민하셔서, 엄마가 외로워서, 엄마가 정아를 안 좋아해서 이런 말로 흘려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도 나는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너 혹시 정아가 엄마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아들의 얼굴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평소 표정으로 돌아왔지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정아는 엄마 노후를 위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짧은 굳음, 그게 나에게는 모든 답이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였습니다. 내가 47년 전, 그러니까 22살 때 시집을 와서 40이 되어서야 겨우 낳은 그 늦둥이 아들, 사남매 중 3명을 유산하고 마지막에 기적처럼 얻은 아들, 그 아들이 며느리와 한편이 되어 자기 어미를 노망난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들리지 않게. 아들이 어렸을 때 나는 늘 그 애를 보면서 내 인생의 보람이라고 말했습니다. 7살 때 아들이 학교에서 1등을 했다고 상장을 가져왔을 때 나는 그 상장을 액자에 넣어서 안방에 걸어뒀어요. 중학교 때 아들이 친구들과 다투고 와서 울었을 때 나는 밤새도록 아들을 안아주면서 엄마가 옆에 있다 했지요. 대학 입학식 날 아들이 검은 학사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을 때 나는 그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신부와 손을 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펑펑 울었지요. 내가 키운 아들이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그 순간.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나를 노망난 노인으로 만들기 위해 며느리와 한편이 되어 있다니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미워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그 어중간한 자리에 내가 서 있었던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 것 같아서 나는 일어나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는 그 앨범, 첫 돌사진, 백일 사진, 유치원 졸업 사진. 사진 속의 아들은 늘 웃고 있었지요. 그 동그란 얼굴, 그 빛나는 눈. 그 사진들을 보면서 나는 한 가지 물음을 계속 던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며느리를 잘못 본 걸까? 그것도 아니면 그저 자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였을까? 옛말에 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다 크면 남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이 그날 밤에 처음으로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무심코 들었던 그 말이 이른이 다 되어서야 진짜 뜻이 보이더군요. 1시간 정도 앨범을 보다가 나는 그 앨범을 다시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너무 아팠거든요. 다음 날 미경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이번에는 내가 핸드폰으로 녹음한 상태였지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통화할 때 나는 화장실에 숨어서 녹음을 했습니다. 미경이는 녹음을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거면 충분해요. 이제 행동에 옮겨야 할 때예요.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요. 미경이는 변호사 친구 몇 명을 더 불렀습니다. 그중에는 가족법 전문인 분도 있었고 부동산 전문인 분도 있었지요. 그분들이 나를 둘러앉아서 차근차근 계획을 짰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분께 모든 걸 한 번에 들이대면 안 돼요. 그러면 며느리분이 미리 자산을 빼돌릴 수 있어요. 우리는 동시에 그리고 조용히 움직여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가만히 있는 법만 배워왔던 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계획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에 변호사가 4명, 나 1명, 5명이 둘러앉아서 마치 군사 작전을 짜는 사람들처럼 진지했습니다. 큰 종이에 우리 집 식구들 이름과 자산 목록을 다 적었지요. 분당 단독주택, 며느리 명의, 시골 땅 약 1000평, 며느리 명의, 통장 5개, 며느리 명의. 내 명의로 남아있는 건 핸드폰 하나, 신분증, 그리고 결혼 반지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70평생을 살았는데 내 명의로 된 게 그것뿐이라니. 가족법 전문이라는 박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이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식이나 며느리가 부모님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도와드려야 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 부등본을 확인해서 며느리가 어떤 명의 변경을 했는지 모두 추적한다. 둘째, 며느리가 보낸 카톡, 문자, 그리고 녹음 파일을 정리해서 증거 패키지를 만든다. 셋째, 가처분 신청을 해서 며느리가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넷째, 정신감정 결과서를 통해 내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법적으로 증명한다. 다섯째, 며느리에게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낸다. 한 단계 한 단계가 평생 살림만 하던 나에게는 생소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받아 적고 외우고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미경이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나는 처음으로 핸드폰에 메모를 했습니다. 가처분, 명예신탁, 내용증명. 평생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단어들. 그 단어들이 이제 내 인생을 구하는 열쇠가 되어 있었지요. 지하철을 타고 분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 메모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흘끔흘끔 나를 쳐다보더군요. 일은 가까운 노인이 핸드폰 화면을 그렇게 진지하게 보고 있으니까 이상해 보였겠지요.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가 내 인생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그 감각, 그게 다리에 힘을 줘서 분당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택시를 탔던 그 길이요.
그 사이에도 나는 집에서 계속 어수룩한 척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자신만만해졌지요. 내 앞에서 노골적으로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또 약 드시는 거 잊으셨어요? 어머, 정말 큰일이네. 후견인 빨리 알아봐야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 며느리는 가끔 친정엄마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친정엄마라는 사람이 내 또래쯤 됐을까요? 나보다 두세 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거실 소파에 떡 앉아서 며느리한테 명령을 했지요. 정아야, 차 한 잔 가져와라. 그리고 사부인은 어디 계시냐? 사부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쓰는 게 신기했습니다. 평소 명절에 만나면 굉장히 깍듯하던 그 사람이 자기 딸 집에서는 안주인 행세를 했어요. 나는 방에 있다가 사부인 어디 계시냐는 말에 거실로 나갔지요. 그 사람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부인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하더군요. 마치 내가 시한부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요.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경이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며느리는 이미 시골 땅까지 자기 명의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미경이가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건 내가 49제 직후 며느리가 어머니 행정 처리할 게 있어요 라며 받아갔던 인감 도장과 신분증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한순간의 신뢰가 한 번의 도장이 평생을 일군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거지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중에 자식이나 며느리에게 인감을 맡긴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절대로 인감과 신분증을 한꺼번에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 이야기의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분당 집에서 계속 살았지요. 며느리와 한 지붕 아래서 매일같이 모욕을 견디면서요. 가끔은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시골 어디 작은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그냥 거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미경이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님은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나는 매일 미경이와 통화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가 있는 낮 시간에요. 어머님, 오늘은 어땠어요? 미경이의 그 한마디가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요. 나는 미경이한테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미경이는 그걸 다 기록했지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요. 그 통화가 끝나고 나면 나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경아, 정말 고마워. 미경이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지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분명히 어머님을 도왔을 거예요. 저는 그저 엄마 대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미경이는 자기 어머니 영자 언니 얘기도 가끔 해줬습니다. 영자 언니가 살아계실 때 어떤 분이었는지, 항상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려고 하셨다고요. 가난한 집에 김치를 가져다 주시고 아픈 노인들 병원에 같이 가시고 그러셨다고 했지요. 미경이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우리 엄마가 어머님 시집살이 얘기 들으시고 늘 마음 아파하셨어요. 순자가 너무 착해서 시댁에서 휘둘리는 거다라고요. 나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영자 언니가 그렇게까지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별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영자 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이 40년을 넘어서 그 딸 미경이를 통해서 나를 구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길이라는 게, 사람의 끈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거지요. 그 사이에 나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 행동, 그리고 내 느낌까지 모든 걸 자세히 기록했지요. 미경이가 그러는 게 좋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나는 내 인생을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걸 양보해 왔는지, 그리고 그게 결국 이런 결과로 돌아왔다는 것까지요. 어느 날 밤에는 일기를 쓰다가 갑자기 손이 떨려서 펜을 놓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43년 전 신혼집에서 시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순자야, 너는 며느리니까 참아라. 순자야, 너는 어미니까 양보해라. 순자야, 너는 여자니까 마지막에 먹어라. 나는 그 말들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진심으로 슬퍼했고, 남편이 떠났을 때도 그 가르침대로 며느리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았지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결국 나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참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 마지막에 먹지 않겠다. 이른에 가까운 나이에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미경이 사무실에 숨겨놓았습니다. 분당 집에는 어디 둘 데가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내 방을 자주 뒤졌으니까요. 한 번은 며느리가 내 방에 들어와서 옷장을 열어보고 서랍을 뒤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지요. 며느리는 내가 뭔가 숨겨놓은 게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비상금 같은 거요. 그래서 나는 일기장도 미경이가 알려준 변호사 명함도 다 내 가방 깊숙이 넣어서 미경이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거기가 내 비밀 금고였지요. 43년 동안 살림한 내가 내 자식 집에서 그런 비밀 금고를 갖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전화를 했지요. 어머님 됐어요. 며느리분이 분당 집도 시골 땅도 통장도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됐어요. 나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그동안 응축됐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그런 눈물. 그리고 그날 저녁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분당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서류를 받았을 때의 표정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우편물을 열어보던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그러더니 종이를 떨어뜨리고 나를 휙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떨리는 목소리. 평소에 차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아야, 그건 가처분 결정문이야. 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내 명의로 빼돌린 자산은 이제 처분할 수 없어. 그리고 내일이면 내용 증명도 받게 될 거야. 모든 자산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에 들어갈 거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에 그 우아하고 살가운 표정이 어디로 갔는지 거기 있는 건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노망 들으셨어요? 정말 변호사한테 가셨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아들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종이를 던지듯 아들한테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봐. 어머니가 우리한테 이렇게 해. 아들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변호사라니,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도 알고 있었지? 정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들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변명도 부정도 하지 못하더군요. 며느리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뭐라고 좀 해봐.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지신 거잖아. 아들은 며느리를 한 번, 나를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끝내 며느리 편에 섰습니다. 엄마, 오해세요. 정아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한마디가 47년을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왔을 때 나는 내 안에 무엇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는 실 한 가닥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툭 하고 끊어지는 그런 소리. 아들의 눈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사람은 그저 그 여자의 남편일 뿐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순간에 슬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43년 동안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그 무게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의 자유. 그게 그날 내가 처음으로 만난 진짜 자유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내 아들도, 내 며느리도, 내가 알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민호야, 알겠다. 더 이상 너희한테 기댈 생각 없다. 엄마는 내일 짐 싸서 나갈 거야. 며느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면서도 어머니,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모양새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시어머니를 쫓아냈다는 말 듣기 싫었던 거지요. 그날 밤 나는 짐을 쌌습니다. 큰 짐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하나, 그게 다였습니다. 평생 모은 살림 중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가구도, 그릇도 다 분당 집에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며느리 이름으로 등록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처음으로 내가 내 발로 어딘가를 떠나고 있다는 그 느낌. 그건 4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가장 망설였던 건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첩에 있는 그 사진. 22살의 내가 검정 머리에 빨간 한복을 입고 옆에는 26의 신랑이 서 있는 그 사진. 그 사진을 가져가야 할까, 두고 가야 할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가져가기로 했지요. 그 사진 속에 나는 적어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43년 동안 내가 잃어버린 그 주인공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사진첩을 가방에 넣으면서 나는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사람으로 살자. 그저 김순자로 살자. 나는 미경이 사무실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 햇볕은 잘 들지 않았지만 내 방이었습니다. 누가 노크하지 않아도 내가 언제 일어나든 언제 자든 내 마음대로였지요. 처음 며칠은 적응이 안 됐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43년 동안 누군가의 소리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들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며칠이 지나니까 안식이 되더군요. 아침에 눈을 떠서 천천히 차 한 잔을 끓이고 창가에 앉아서 마시는 그 시간. 비록 분당 단독주택만큼 화려하지 않아도 그 한 잔의 차가 내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차였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침을 차려주기만 했던 내가 처음으로 내가 마실 차를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미경이는 정말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강하게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과 카톡 메시지 앞에서는 결국 무너졌지요. 결국 며느리는 모든 자산을 원상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분당집, 시골 땅, 그리고 통장에 있던 모든 돈까지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미경이는 형사고발까지 가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직 내 아들의 아내였으니까요.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날, 며느리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며느리는 나를 한 번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 변호사 옆에 앉아서 종이만 보고 있었지요. 도장을 찍을 때도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차가울 수 있을까? 내가 그 며느리를 위해서 끓여줬던 갈비찜, 같이 다녔던 가족 여행, 손주들 키워준 시간들이 다 무엇이었나? 회의실을 나오면서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더군요. 어머니, 잘 사세요. 그 차가운 한마디. 사부인 할 때부터, 그러니까 결혼한 첫날부터 어쩌면 며느리는 늘 이런 차가운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봤던 거지요. 회의실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먼저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내려가는데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는 그 행동,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며느리를 본 적은 없습니다.
미경이가 옆에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끝났어요. 정말 잘 견디셨어요. 그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나는 엘리베이터 앞 벽에 기대 섰습니다. 5달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5달. 그 5달이 내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었지요. 43년의 결혼 생활보다도 더 긴 그런 5달이었습니다. 미경이가 데려가 준 작은 식당에서 그날 저녁 갈비탕을 먹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먹는 내가 직접 돈을 내고 시킨 갈비탕이었지요. 그 국물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또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곧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가장 깊고 가장 아픈 부분이지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 한마디까지 꼭이요. 자산을 되찾은 후 나는 분당 집을 팔았습니다. 그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시골 땅도 정리했습니다. 그 돈으로 나는 작은 빌라 한 채를 샀습니다. 미경이 사무실 근처에. 이른이 다 돼서야 처음으로 내 명의의 집을 갖게 된 거지요. 평생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였던 내가 이제 처음으로 그냥 김순자가 된 겁니다. 그 이름, 43년 만에 다시 만난 내 이름. 그런데 자유는 생각보다 쓸쓸했습니다. 분당 집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더군요. 손주들도요. 며느리는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고 아들 부부는 별거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풍문으로요. 직접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손주들의 얼굴이 그리워서 한밤중에 사진을 꺼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면 가족을 잃어야 했고, 가족을 지키려면 내 모든 것을 잃어야 했고, 그 두 길 사이에서 나는 내 것을 지키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지금도 가끔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만약 내가 다시 그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또 같은 길을 갈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잃고 가족을 얻는 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가끔 미경이가 나를 보러 옵니다. 영자 언니의 딸 미경이 자기 어머니 친구라서 그런지 나를 친엄마처럼 대해줍니다. 차도 사들고 오고 가끔은 식사도 같이 합니다. 미경이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어머님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식 믿고 모든 걸 다 넘기시고 결국 빈손이 되시는 분들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들려줘야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아서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누군가가 내가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주지 마세요. 며느리 사위가 아무리 살갑게 굴어도 인감과 신분증은 절대로 한꺼번에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잃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사세요. 남편이 떠난 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남편을 잃었을 때 느꼈던 그 자유,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진짜 자유는 누군가가 떠난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으로 일어설 때 오는 거였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냥 김순자로요. 그걸 깨닫는데 일은 가까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었지요. 하지만 늦은 것보단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늦지 않게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며느리가 너무 살갑게 굴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세요. 아들이 너무 자주 며느리 편을 들면 한 번쯤은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명의의 무엇 하나는 꼭 끝까지 지키세요. 그게 작은 통장 하나라도, 작은 집 한 채라도 자기 이름으로 된 그 무언가가 있어야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으로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도 나는 내 작은 빌라에서 차 한 잔을 끓이고 있습니다. 손주들 사진을 가끔 보지만 더 이상 한밤중에 울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나 자신을 찾은 기쁨이 조금 더 크니까요. 비록 그 기쁨이 쓸쓸한 빛깔이라 해도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은
분당집 그 거실에서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던 그 짧은 일주일을 떠올립니다. 그건 진짜였을까? 가짜였을까?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 늙은 여인의 푸념일지도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거울이 될지도. 어쨌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이고 누군가에게는 지옥이라는 걸, 그 차이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제 인생의 또 다른 깊은 이야기를 그 영상에서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보다 더 깊고 더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일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여든이 된 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후회스러운 어느 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65, 그 나이에 저는 다시 한번 결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통장에 찍힌 숫자가 너무 무서워서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지 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국민연금이라고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40만 원이 채 되지 않았고 아들 내외는 자기들 살기도 빠듯하다며 명절 때나 봉투 하나 쥐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보일러 기름값, 약값. 그 다섯 글자가 어찌나 무겁던지요. 한겨울에 보일러를 끄고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던 그 밤들을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알게 된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순자야, 너 이렇게 살다 죽는다.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게. 부산에서 작은 식당 하던 사람인데 부인 보낸 지 오래됐고 자식들도 다 출가했고 무엇보다 사람이 점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흔들린 게 아니라 무너졌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영석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2살 위, 67. 처음 만난 날 그는 흰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기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지요. 그날 저는 거울 앞에서 1시간이나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65, 그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고 하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나이를 먹지 않더군요. 그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순자 씨, 사진보다 훨씬 곱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그 빗장을 풀었던 어리석은 늙은이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한 여자가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의 열쇠를 낯선 사람에게 넘겨주고 어떻게 자식들과 등을 지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보시게 될 겁니다. 가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에 이런 일을 겪은 분이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 같은 늙은이의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약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영석 씨와 저는 만난 지 넉 달 만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면사포냐. 그저 동사무소에 가서 종이 한 장 받아오면 그만이지. 그가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가 참 검소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그 주말, 영석 씨가 짐을 싸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건 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한 23평짜리 낡은 아파트. 영석 씨는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가 내가 가진 건 이게 다요 하고 멋쩍게 웃었을 때 저는 그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늙은 제가 무슨 욕심을 부리겠냐고.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저는 점점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석 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했다고 했는데
그 식당 이야기를 물으면 늘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 그건 뭐 옛날 일이지. 그 동네는 이제 다 바뀌었어. 자식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다더니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차마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사연이 있고 가족마다 상처가 있는 법이니까요. 게다가 영석 씨는 저에게는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두부조림을 해주고 저녁이면 제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나가고 가끔은 길가의 핀들꽃을 꺾어 와서 제 머리에 꽂아주기도 했지요. 65, 그 나이에 누가 저에게 그런 다정함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저는 그 다정함에 취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시장에 갔다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물을 한 단 사들고 현관문을 여는데 안방에서 영석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지요. 저는 물을 내려놓다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정리될 거야. 그 사람한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말투가 평소 저에게 말할 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고 어딘가 누군가를 속이는 듯한. 저는 그날 저녁 영석 씨에게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누구하고 통화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옛날 친구야. 한잔 하자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지. 당신이랑 오붓이 저녁 먹어야 하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사람의 의심이라는 것이 한번 풀어지면 다시 단단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영석 씨는 제 살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파트 문서를 들여다보더니 이 집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어? 하고 물었고 또 어느 날은 통장을 보더니 당신 평생 돈을 잘 모았네 하고 칭찬을 했지요. 저는 그 질문들이 자연스러운 부부 사이의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의 형편을 아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 낯선 우편물 하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석 씨 앞으로 온 등기 우편. 내용물은 보지 못했지만 봉투 겉면에 찍힌 단어 하나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독촉장. 그 두 글자가 마치 차가운 손가락처럼 제 등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일부러요. 영석 씨가 들어오면 그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고 식탁 위에 봉투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봉투를 챙겨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저는 그날 밤 그가 잠든 사이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그의 가방을 살짝 들춰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비슷한 봉투가 5개나 더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코를 고는 영석 씨를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무서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65이 되도록 살면서 저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속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속았다기보다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았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인정의 그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석 씨를 소개해준 그 할머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결국 저는 노인정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제 다리를 풀어버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2달 전에 이미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석 씨를 소개해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저는 노인정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통장.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다리가 자꾸 후들거려서 몇 번이나 길가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아 통장을 내밀고 잔액 조회를 부탁했을 때 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그런데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머뭇거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최근에 큰 돈을 인출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질문에 멍하니 직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겨우 목소리를 짜냈지요. 얼마나 나갔나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화면을 저에게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에 1,000만 원, 또 한 번에 1,500만 원, 그리고 잘게 쪼개서 빠져나간 수많은 금액들.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힘조차 잃었습니다. 직원이 물 한 컵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어찌나 우습게 들리던지요. 제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평생 두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한 가정을 지켜왔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이 잃어버린 돈보다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분명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게, 왜 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왜 통장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잠시 후에 여러분은 제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더 깊은 수렁으로 저를 끌고 갔는지 그 모든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총 4,3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사망보험금과 제가 평생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모은 돈, 그리고 노후를 위해 적금으로 묶어두었던 돈까지 모두 다 영석 씨의 손에 의해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도장과 비밀번호. 저는 결혼 후에 그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당신이 살림을 맡으니 관리하기 편하게, 그렇게 말이지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다른 세상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가게, 익숙한 사람들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한참이나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영석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당신 어디 다녀왔어? 점심은 먹었고? 하고 묻더군요. 저는 그 얼굴을, 그 웃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 얼굴은 가면이라는 것을, 저 웃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그날 저녁 영석 씨에게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지요. 여보,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갔던데 무슨 일이에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다정한 미소가 사라지고 처음 보는 차가운 표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 그거.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산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우선 돌려막기로 썼어. 곧 갚을게. 곧 갚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안방에서 영석 씨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꾹꾹 눌러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 부산에서 식당 하다가 빚을 진 거지요. 그래서 도망치듯 올라온 거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연락 없는 것도 그 빚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보니 영석 씨는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사채까지 손을 댔다가 결국 자식들에게까지 손을 벌렸고 자식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겠다고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고 그 새로운 시작의 도구로 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을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가 결혼식을 하지 말자고 했는지, 왜 자식들 이야기를 그토록 꺼렸는지, 왜 명절에도 그의 휴대전화는 조용했는지,
왜 옛 친구들과의 연락도 거의 없었는지. 그 모든 작은 의문들이 이제 와서 보니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 안에서 가장 어리석은 조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석 씨는 자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당신을 속이려고 한 건 아니야. 정말이야. 처음에는 그저 함께 살 사람이 필요했어. 그런데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오고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4,3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깊고 무거운 슬픔이었습니다. 이 남자도 한때는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 자랑이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잃고 67 나이에 낯선 여자를 속여야만 살 수 있었던 이 남자의 인생이 저는 가엾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엾음과는 별개로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청에 가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라는 분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푹 쉬더군요. 어머님, 안타깝지만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가 가져간 돈은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민사로 가셔야 하는데 그분이 돈이 없으면 받아내기도 어렵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를 저희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은 처음부터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재산이 목적인 경우가 많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미리 그려놓은 그림의 한 점에 불과했던 겁니다. 어느 외로운 노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외로운 노인이 가진 작은 재산이 목표였던 것이지요. 변호사는 이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협의 이혼이 가능한지,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영석 씨가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저는 변호사의 설명을 노트에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자꾸 흔들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받아 적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 없으니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거울 속에는 한 어리석은 늙은이가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어리석음을 마주하는 것이 빚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 며칠 동안 영석 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늦게 일어나서 밥을 찾았고, 낮이면 텔레비전을 보았고, 저녁이면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를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4,300만 원을 가져가 놓고도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그 두꺼운 얼굴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부부니까 통장도 하나로 합치는 게 어때? 살림이 더 편해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미 통장이 비워진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통장에 손을 대려는 그 욕심이 저를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된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석 씨가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동안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평생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두 아이를 키워낸 그 시간들. 남편이 병으로 누워 있을 때 밤마다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하던 그 시간들. 손주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머니하고 부르던 그 가을 오후. 그 모든 시간들이 영석 씨라는 한 사람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제 인생을 5달 만에 무너뜨리도록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70이 다 되어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거의 다 하얗게 셌으며, 두 어깨는 평생의 무게를 지고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얼굴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살자. 어떤 결정이든 내 두 다리로 서서 내리자. 누군가의 손에 끌려다니지 말자.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명절 때 못 갔는데 잘 지내시지요? 평소 같으면 그저 그런 안부 전화였을 텐데 그날따라 저는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큰 잘못을 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재혼한 것, 통장이 비워진 것, 그 남자가 사실은 빚쟁이였다는 것까지.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늘어졌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 그런 중요한 일을 말씀 안 하셨어요? 재혼하시는 거 왜 한마디도 안 하셨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말하지 못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이었으니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들은 그날 저녁 바로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영석 씨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더니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 남자가 거실 한가운데에서 마주 보았습니다. 아들은 42살, 영석 씨는 67. 그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차갑고 무겁고 칼날 같았어요. 아들은 영석 씨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돈 가져가신 거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주세요. 영석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 항변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저는 또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떠난 뒤 영석 씨는 다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아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는 부부인데 부부 사이에 돈 좀 쓴 게 그렇게 큰 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지막 남아있던 정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부.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영석 씨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고 더 이상 들꽃을 꺾어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았고 끼니 때가 되면 밥 안 줘?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면 그 옆에서 콧방귀를 뀌었고요. 마치 이미 다 잃은 마당에 무엇이 두렵겠냐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한 집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도 마치 모르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저는 안방문을 잠그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의 숨소리조차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다정하게 손을 잡았던 그 사람의 숨소리가 이제는 칼날처럼 제 귀를 찔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영석 씨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거실에 있으면 저는 안방으로, 제가 부엌에 있으면 그는 베란다로. 우리는 서로를 피했고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가끔 거실에서 그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깊고 무거운 늙은 남자의 한숨. 그 한숨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측은함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그저 무겁기만 한 어떤 감정. 엿새째 되던 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석 씨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와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수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지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던 영석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처음부터 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석 씨, 변명은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약속한 대로 내일 모레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어갈 즈음 영석 씨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의 가방도 없고 옷가지도 없고 그저 텅 빈 옷걸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지요. 거기에는 단 세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다 돌려주고 싶지만 그럴 돈이 없다. 찾지 마라. 저는 그 종이를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세 글자가 마치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4,300만 원과 넉 달간의 다정함과 그리고 65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가져가 놓고 미안하다는 그 세 글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다니. 저는 그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조차 아까울 만큼.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하자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일단 짐 챙기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일 텐데 어떻게 가니? 그러자 아들이 화를 내듯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며느리 눈치가 문제예요? 엄마 혼자 그 집에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결국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평생 모은 사진첩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 집 현관에 들어서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은 당황과 부담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지 않으려 해도 보였습니다. 손주는 저를 보고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곧 제 무릎에 앉아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그 작은 손과 손주에게서 나는 비누 냄새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어린아이의 눈에는 저는 그저 할머니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노인도 어리석은 늙은이도 아닌 그저 할머니. 그 단순한 호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갈치조림, 시금치 무침, 계란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강된장까지. 며느리는 어머님 많이 드세요 하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제 목구멍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이 모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네 작은 방에 누워서 저는 천장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마치 저를 비웃는 눈처럼 보였습니다. 65에 재혼한 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은 죄, 낯선 남자에게 모든 것을 맡긴 죄, 그 죄들이 한꺼번에 저를 짓눌렀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지요. 새벽 2시쯤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두운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너대로 사는 게 바빴겠지. 우리는 다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의 미소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이거 드세요. 하고 살갑게 굴던 그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자 식탁에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고, 보름이 지나자 아예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미묘한 변화를 모두 느꼈습니다. 늙어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은 어두워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며느리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이었지요. 그런 며느리에게 제가 갑자기 짐처럼 얹혀 있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짐을 덜어주려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저녁상도 미리 차려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며느리에게는
오히려 또 다른 부담이 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차린 저녁상을 보면서 어머님, 그냥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말했고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주만이 저에게 변함없는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고 숙제를 할 때도 제 옆에 앉아서 했습니다. 저는 손주의 그 작은 손을 잡고 매일 저녁 동네 놀이터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손주가 좋아하는 호빵을 사주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그 집에서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조차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는 밤마다 안방에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작았지만 저는 그 소리에 담긴 감정을 모두 알아챘습니다. 며느리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에 언제까지 계실 거야? 하고 물었고 아들은 그럼 어떻게 갈 데가 없으신데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결정을 혼자 내리신 거잖아. 우리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데 왜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해? 아들이 무어라 대답했지만 저는 그 대답을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며느리의 다음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은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당신 어머니지.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다시 챙겼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 미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저 자신에게 부끄럽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옛 아파트로 돌아가는 첫 차를 탔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저는 손주가 자고 있는 방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손주는 곰 인형을 꼭 끌어안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 번만 더 안아주고 싶었지만 깨우면 안 되니까 그저 멀리서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거야.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식탁 위에는 며느리에게 남기는 짧은 쪽지를 한 장 두고 나왔습니다. 며느라, 신세 많이 졌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가본다. 너희 잘못은 하나도 없으니 마음 쓰지 마라. 손주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렴. 그 쪽지를 쓰면서 저는 한 번도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멈추면 다시는 펜을 들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지하철 안에서 창밖으로 어스름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과 진솔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왜 나는 영석 씨를 받아들였을까? 정말로 생활비가 무서워서였을까? 아니면 외로움이 무서워서였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저 누군가에게 한 번 더 사랑받고 싶었던 것일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세 가지가 모두 섞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저처럼 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사람 몇 명만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지요.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피곤한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일 것이다. 그리고 모두 자기 나름의 짐을 지고 새벽을 가르고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짊어진 가장 흔한 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영석 씨가 가져가지 않은 그의 자취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장 안에 낡은 슬리퍼 한 짝, 욕실 선반 위에 면도기, 그리고 베란다 구석에 놓여 있던 그의 낚싯대. 저는 그 모든 것을 검은 봉지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렸습니다. 마치 제 안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까지 모두 버리고 싶다는 듯이 집 안구석구석을 청소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이불을 빨고 커튼을 떼어 세탁기에 돌리고 거실 바닥을 박박 닦았습니다. 평생 살림을 해온 손이지만 그날만큼은 청소가 그렇게 힘에 부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 청소를 할 때마다
마치 영석 씨가 남긴 그림자가 한 겹씩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청소를 마치고 저는 거실에 앉아 평생 모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사진, 남편과 함께 동해로 여행 갔던 사진, 아들과 딸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주들의 돌 사진까지. 그 모든 사진들이 저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인생이 아니라고. 저는 그 사진첩을 한참 동안 어루만지다가 다시 책장에 곱게 꽂아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동네 작은 가게에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65이 넘은 할머니를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젊은 사람을 찾고 있어서요."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고, 어떤 가게에서는 아예 문 앞에서 "사람 안 구해요." 하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 나왔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10군데가 넘는 가게를 돌아다녔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부엌 식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일조차 할 수 없는 늙은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늙은 사람의 울음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저 어깨만 흔들리고 눈물만 식탁 위에 떨어질 뿐이지요. 그러던 중 동네 끝 골목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 사장님이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머님, 일당은 많이 못 드려요. 그래도 와주실래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그렇게 깊이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지요. 가게 사장님은 40살쯤 되는 젊은 여자분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게를 운영하느라 늘 바빠 보였지요. 저를 보더니 어머님 손맛이 좋다고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시던데요. 저희 가게에 오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저 격려의 말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늙은이를 받아주는 데에 무슨 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나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저는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콩나물을 다듬고 멸치를 볶고 김치를 담그는 그 단순한 노동이 저에게는 약이 되었습니다. 손에 마늘 냄새가 배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부어도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만큼은 영석 씨도 4,300만 원도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이 생각납니다. 봉투에 든 돈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 일당으로 78만 원. 하지만 그 봉투를 받아든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고 제 두 손으로 벌어들인 돈, 그 무게가 통장에 있던 4,300만 원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만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돈으로 작은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꽃집 앞을 지나다가 눈에 들어온 빨간 제라늄이었습니다. 영석 씨가 들꽃을 꺾어다 주던 그 시절이 떠올라서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결국 그 화분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가 주는 꽃이 아니라 제가 직접 골라서 산 꽃.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저는 그 화분을 거실 창가에 놓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가게에 자주 오시는 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반찬을 사가셨습니다. 멸치볶음 한 봉지, 김치 한 봉지, 그리고 두부조림 한 봉지. 처음에는 그저 외로운 노인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거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쪽이 만드신 반찬인가요? 맛이 우리 집사람 손맛이랑 너무 비슷해서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분은 잠시 침묵하더니 눈가가 붉어진 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매일 집사람 생각하며 밥을 먹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석 씨를 만난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박정호라고 했습니다. 부인을 보낸 지 3년째 된다고 하셨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하셨지요. 저는 박 어르신과 가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자식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게 다였습니다. 그 어떤 약속도, 그 어떤 다정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시대를 살아온 두 노인이 잠깐 햇살 아래에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박 어르신은 평생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정년 퇴직하시고는 사모님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살았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 길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했지요. 3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요. 박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7년이 지났지만 저 역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허전함을 느끼곤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두려웠습니다. 박 어르신이 저에게 친절을 베풀 때마다 저는 영석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이렇게 친절했지. 그도 처음에는 이렇게 다정했지. 그래서 저는 박 어르신과 마주 앉을 때마다 마음의 벽을 두껍게 쌓아 올렸습니다. 한 번 무너뜨린 벽을 다시 쌓는 일은 처음 쌓을 때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곧 제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했는지, 그리고 영석 씨라는 그림자가 어떻게 다시 제 인생에 찾아왔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수가 만든 메아리가 한참 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둑한 가로등 아래 어깨가 잔뜩 굽은 그 남자의 실루엣이 저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영석 씨였습니다. 5달 만에 그 사람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석 씨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5달 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습니다. 볼은 푹 꺼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옷에서는 옅은 술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때 다정하게 부르던 그 이름이 이제는 모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한참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5달 전 식탁 위에 찾지 마라는 쪽지를 남기고 떠났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미안해서일까? 후회해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영석 씨는 두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잠깐만 시간을 줄 수 없겠나? 할 말이 있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길지 않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영석 씨는 한참 말이 없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둑한 골목에서 이른이 다 된 노인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저는 슬프지도 측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낯설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갈 데가 없어. 저는 한참을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석 씨, 일어나세요. 길에서 보기 흉합니다. 그러자 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남자의 흐느낌은 어린아이의 울음보다 훨씬 처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떠돌아다녔는지, 노숙자 쉼터에서 어떻게 잠을 잤는지, 자식들이 어떻게 끝까지 그를 외면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토해내듯 풀어놓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떠난 뒤 그는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했답니다. 옛 친구들에게 손을 벌려보려고요. 하지만 그를 받아주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빚 이야기를 들었고 모두가 그를 멀리했다고요. 그는 결국 서울로 다시 올라와 영등포역 근처 노숙자 쉼터에서 2달을 지냈고 그러다가 한 달 전부터는 동네 공원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쌀쌀해지면서 더 이상 공원에서 잘 수 없게 되자 그는 저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순자야, 너밖에 없어. 정말이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작은 방 하나만 내어주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해서 갚을게. 그가 그렇게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들으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한때 저를 속였던 그 강한 남자가 이제는 길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끊지 않고, 한마디도 위로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 더 마음이 약해질 뻔했습니다. 한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 지금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외면하던 그 차가운 눈빛, 아들이 안방에서 한숨을 쉬던 그 무거운 소리, 그리고 새벽 5시 가방 하나를 들고 첫 차를 타던 그 외로운 제 모습,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여다보던 제 모습. 빚 독촉장이 들어있던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아두고 그가 그것에 대해 입을 열기를 기다리던 그 밤. 그리고 변호사가 어머님, 외로운 어르신들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고 말하던 그 사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그 모든 장면들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또다시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겪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영석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은 채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석 씨, 당신은 저를 잃은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당신은 다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나머지 시간은 저 자신을 채우기 위해 쓰고 싶어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영석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오늘 밤 따뜻한 곳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은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청하세요. 거기 가면 무료 급식소도 알려주고 임시 거처도 마련해 줍니다. 영석 씨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이건 동정이 아니라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저는 그를 골목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흐느낌이 한참 동안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해서 저는 한참을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슬프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시절이 정말로 끝났다는 그런 묵직한 감각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먼저 전화를 걸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짐이 될까 봐서,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워서요. 하지만 그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아, 엄마다. 잘 지내니? 아들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곧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그날 새벽에 그렇게 가시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저는 천천히 제 근황을 전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영석 씨가 다시 찾아왔지만 돌려보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혼자 살아갈 결심이 섰다는 것까지. 아들은 한참을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다음 주말에 갈게요. 며느리랑 손주랑 같이. 저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한때 영석 씨의 입에서 나왔던 미안하다와는 완전히 다른 무게로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 햇살을 받으며
저는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석 씨를 만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잃은 것보다 배운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아들 가족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손주가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제 다리를 꼭 끌어안자 그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늦은 점심을 먹었고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석 씨에게 속았던 것, 통장이 비워진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일을 시작한 것까지. 며느리는 듣다가 살짝 눈물을 훔쳤고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했어요. 그때 제가 어머님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더 일찍 솔직하지 못했던 게 잘못이지.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은 짐을 지지 않으려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많지는 않지만요. 그동안 못 챙겨드린 거 죄송해서요.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받으세요. 받는 게 가족이에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어떤 위로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 식탁 위에 곱게 올려놓았습니다. 손주는 그날 저녁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항해회 있는데 와주세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저는 한 번도 안 오셔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그리고 영석 씨와 함께 사느라 손주의 그런 행사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꼭 갈게. 약속한다. 손주가 잠든 사이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고 아들은 저와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가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를 드렸으면 엄마가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건 다 내 책임이야. 너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라.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랑 한 가지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작은 일이라도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짐이 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짐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어리석은 자존심이 결국 자식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 그제야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간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며느리가 두고 간 봉투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10만 원짜리 5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글씨로 쓴 짧은 쪽지가 함께 있었지요.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그 쪽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세 글자가 그렇게 무거우면서도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을 데리고 저를 보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떡을 사들고 오기 시작했고, 손주는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들고 와 제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텅 비어 있던 제 집에 다시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학예회에도 약속대로 갔습니다. 강당 맨 앞줄에 앉아 손주가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손주는 무대 위에서 저를 발견하고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받으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견디고 일어서서 다행이다. 만약 그때 영석 씨를 다시 받아들였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손주의 노래를 들을 수 없었을 거라고요. 저는 여전히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멸치를 볶고 김치를 담급니다. 손에서는 마늘 냄새가 가시지 않고 허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제 두 손으로 제 밥값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늦은 나이에 찾은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박 어르신은 여전히 매일 가게에 옵니다. 멸치볶음 한 봉지, 김치 한 봉지, 그리고 두부조림 한 봉지. 우리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짧은 대화를 나누고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더 이상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다시 한 지붕 아래 살 일은 제 인생에서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충분합니다. 두 번은 제 마음이 견디지 못할 겁니다. 가끔 영석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궁금증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든 그것은 그의 인생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책임이 없고 그도 제 인생에 책임이 없습니다. 한때 같은 지붕 아래 잠을 잤던 두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저 다른 길을 걷는 두 노인일 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외로운 어머니가 있다면, 외로운 아버지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자주 전화를 드려주세요. 안부를 물어주세요. 짐이 될까봐 말 못하는 그 마음을 먼저 알아채 주세요. 외로움은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자신이 지금 외로움 속에 계시다면 부디 저처럼 서두르지 마세요. 누군가 다정한 손길을 내밀어도 그 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차분히 살펴보세요. 진짜 다정함은 결코 당신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오랜 시간을 두고 곁에 머무는 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한 번에 모든 것을 가져갈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65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4,300만 원을 잃었고, 한 시절의 자존심을 잃었고, 잠시지만 자식들의 신뢰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실수가 저를 가르쳤습니다.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는 법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제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법을, 그리고 가족이란 짐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드러내로는 살인데요. 지금 저는 80입니다.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저를 외롭게 만들고 무엇이 저를 채우는지, 어떤 손을 잡아야 하고 어떤 손을 놓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기까지 65해가 걸렸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깨달음이라도 깨달음은 깨달음이니까요. 여러분, 만약 지금 인생의 어느 갈림길에 서 계시다면 부디 저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주세요. 빠른 결정보다 천천히 가는 길이, 화려한 약속보다 묵묵한 일상이, 다정한 말 한마디보다 오랜 시간이 더 값지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혹시 이미 그런 선택을 하셨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봐주세요. 이번 이야기보다 더 깊고 더 가슴 아픈 또 다른 인생의 진실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